네,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 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오늘은 일종의 문화 특집 같은 시간입니다. BTS에서 심지어 대선 주자들까지 유명하다 싶은 분들이 다 이분이 만든 의상, 특히 한복 유형의 디자인을 입어서 아주 굉장히 요즘 각광을 받네요. 뭐 예능 프로까지 진출했다는 젊은 디자이너 김리을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문화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요즘 제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애플 TV에서 야심작으로 내놓은 파친코, 우리는 빠찐코라고 보통 그러죠. 개봉을 했는데 어쨌든 일제 강점기 즈음으로 해서 4대에 걸친 대서사시인데 그 8편 중에 애플 TV를 통해서는 3편이 공개됐다는 거고요. 첫 번째 1편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보셨는데 어땠는지 이 전문가의 평가를 좀 받도록 하고요. 어쨌든 작품성과 대중성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초기에 굉장히 호평을 받는 중이죠. 자, 그리고 노년층들, 중노년층들에게만 관심 대상이었던 인물이 MZ세대한테도 인기를 얻는다. 이건 놀라운 일인데 테스 영, 내 가수 나훈아 씨가 새 앨범 냈는데 화제네요. 저도 봤는데 이야, 이렇게 모습을 만드는구나. 올해 75살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 이력이 이제 50년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한번 얘기 나눠보죠. 자, KTV 최고수다 심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강남대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사한 네. 핑크로. 네. 김영대 음악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심경이 어떠십니까? 어떤 심경? 뭐 계절도 바뀌고. 그냥 이제 뭐랄까 저는 이제 음악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제 코로나 국면이 좀 극복이 됨에 따라서 이제 공연 쪽이 어떻게 활발하게 좀 바뀌어 나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또 K-팝이나 전반적인 글로벌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공연 쪽 활성화는 정말 간절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때랑은 다른 게 지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시점에 탁 막혀서 열리면 이제 그 강 교수님은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요즘 어떻습니까? 특히 영화는 이게 극장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시점이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3월 28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전이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일요일 저녁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94회 시상식이 있었는데 네. 잘 보면요. 작품상 후보 10개 중에 5개가 OTT, 소위 말하는 집에서 볼 수 있었던 바뀌었다. 영화들입니다. 네. 그리고 무려 하나씩 따져보면은 40개나 부문의 40 항목이나 OTT였던 거예요. 뭐 네. 부분 들어가 있는 나무주연상은 재미있게도 5분 전부 다 그 출연 작품이 다 OTT 작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구분을 안 해서 우리나라야 아직 아마존이라던가 혹은 HBO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그리고 애플 TV 정도만 OTT로 알고 있지만 미국은 훨씬 더 많다 보니 예. 올라온 작품들 대부분 아마도 미국 시청자분들은 나 저거 집에서 봤는데 하셨을 거예요. 집에서 보신 게 많을 거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 역시도 영화관에 직접 간 영화보다 집에서 본 영화들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더 재밌게 본 영화들이 집에서 본 영화가 더 많았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예. 가령 뭐 올해 봤던 배트맨 같은 경우 좋긴 했으나 그렇다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파워 오브 덕보다 더 좋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OTT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대안이 아니라 이미 와버린 미래가 돼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예전에는 오스카 하면은 뭐 라이언스게이트가 뭐 20세기 폭스가 뭐 워너브라더스가 네, 이런 얘기를 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는 뭐 넷플릭스의 뭐 독주를 애플 TV가 이번에 뭐 예. 견제를 하는 모습이었다. 막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와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봉준호 씨가 아카데미 상 받을 때 그 아이리시맨이라고 맞아요. OTT 영화인데
굉장히 대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한 개 상도 못 받았어요 그때는. 안 줬거든요. 그럼요. 시네마냐 아니냐라는 논쟁까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로마도 이걸 너무 로마. 좋은 영화인데 어떻게 하느냐 되게 뜨거운 감자처럼 이러지도 맞아요. 저러지도 못하고 손에 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서 코다라는 작품이 작품상 받아서 OTT의 승리다라고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OTT 없으면 오스카 시상식도 못할 뻔했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네. 예, 망의 화제로 그 윤여정 씨가 올해도 또 아카데미 무대에서 좌정을 즐겁게 만들어서 화제죠. 자, 이제 오늘 본론인 파친코 애플 TV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약세인데 네. 한번 이제 도약을 파친코를 통해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건지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민진 작가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 작가이지만 들여다보면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린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살다가 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1.5세대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파친코라는 소설을 써서 변호사이기도 했지만 역사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남편의 어떤 일 때문에 함께 일본에 넘어와서 오히려 그때 그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더 알게 됐다고 하고요. 남편은 또 일본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다 보면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일본이 가장 강했던 두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나라라던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식민 제국을 건설하던 그런 제국주의로서 일본의 모습이 보이고 예. 그리고 1980년 정말 버블이 한참 끌어올라서 거품이 막 부글부글 끓었던 198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한국의 문화 지수라던가 경제 대국이라던가 군사 대국이 돼서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두려움 혹은 내지는 열등감. 분노, 열등감 네.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낮춰볼 여유가 생겼지만 여기에 배경이 되고 있는 1910년대와 80년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그 시기를 돌아본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 2022년에 애플 TV에서 이 작품을 본다는 건 또 다른 사회적인 독법과 맥락을 가져오는 작품이 되는데 마침 이 독법이 전 세계 비평가와 그리고 약간 오피니언 리더들을 먼저 자극을 해서요. 오히려 이제 대중의 평가가 따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일제 시대의 배경. 예.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늘 예를 들면 진주만 습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항상 퍼스펙티브가 고정돼 있었고요. 그리고 일제 시대에서의 뭐 한국인의 뭐 예를 들면 디아스포라까지를 포함한 어떤 한국인의 고난사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뭐 가령 조정래 선생의 뭐 아리랑 같은 작품으로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한국인의 관점으로서 익숙한 작품이죠. 예, 예.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코리안 아메리칸들 그것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일본 남편을 두기도 한 그런 작가 그리고 이게 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국가적인 한국과 미국과 일본 등등을 그렇죠. 넘나드는 이 한국인의 4대에 걸친 정말 에픽한 이 드라마를 이 메인스트림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 주류에서 애플 TV라는 그 어떤 대표적인 OTT를 통해서 이게 보여진다라는 점이 그 점이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가장 적절하게 이제 시청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관점에서의 이제 저도 그 똑같은 견지에서 하나 의견 포함은요.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굉장히 슬프고 비참한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시점에서 인식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국이 한반도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 얘기고 해외 이주한 건 다 슬픈 사연이란 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진출해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 또 이 미국에 이렇게 한국계들이 여러 형태로 이제 뻗어가 있다라는 시선으로 점차 이제 바뀌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 신장하는 거 보면 또 일본에서 조선인들 지금 뭐 예전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지금 많이 달라져 갈 것 같거든요. 자, 이 시선이 달라져 가오는데도 우리 한민족이 겪어온 그 역사들 쭉 그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드라마는 이제 보시는 일단 드라마 평가를 겸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윤재 교수님.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이거 완전 사기라고 걔네들 막 주장하는 글이 저도 봤어요. 막 맞습니다. 있더만요. 좀 얘기를 네, 해주세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아우슈비츠 문제나 나치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주류 서사가 정말 거짓말 보태서 한 트럭 뭐 100편이 넘습니다. 매년 쏟아져 그럼요. 나왔죠. 스필버그의 그 유명한 신들러 리스트부터 해서 뭐 소피의 선택이라던가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졌던 나치의 만행에 관한 것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때 독일의 반응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나치와 지금의 독일은 다르다라고 오히려 선긋기를 딱 하고 네. 나치의 그런 아주 그 인간적이고 한편으로는 부도덕한 그런 행위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더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그 선긋기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 소위 말하는 일왕 체제 밑에서의 그런 일종의 제국주의적 정서를 과거로 완전히 묻어놓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허구다, 거짓말이다 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래서 정말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이 일할 때마다 지금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다. 네. 거짓말쟁이다. 한국인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애플 TV에서 했기 때문에 대단한 또 저항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죠? 이게 네. 한국 드라마여서 한국 OTT를 통해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어떤 식의 뭐 법적 제재라던가 뭐 가처분 소송을 해서라도 방영을 못하게 하실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제 판단이 맞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강대 약대 강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엄청난 엄청난 이 자본력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이런 엘리트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항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세계에 다 펼쳐나가 있지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비판은 하지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네. 창의적이더라고요. 뭐 저는 그게 그 네티즌들의 일부 주장인지 일본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 정서를 반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드라마라는 게 정말 이 압도적인 어떤 힘이 있다라고 느낀 게 정말 오프닝에 딱 그 자막부터 벌써 일제의 어떤 그 압제의 역사를 정말 압축적으로 딱 묘사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 뭐 심지어는 뭐 한국인들이 오히려 뭐 제주도에 있다가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사람들을 뭐 죽이고 학살했다 뭐 이런 식의 예, 그렇습니다. 해방이 딱 되니까 네네. 패전자들 그러니까 이 퇴각하는 중에 네. 뭐 사고는 있었겠지만 이제 그것만 그 얘기하는데 일본인들의 시각을 제가 이해하는 바로 보면 그거거든요. 영화나 소설이나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 그러니까 헌병 그 순사들이 억압적으로 통치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더라. 지배도 한국인들이 원해서 했고 우리는 매우 잘했고 이 살기 어려운 조선인들을 매겨 살려서 근대 산업을 만들어주신 너희들은 너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 더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국이고 니들은 하국 아니냐. 이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설을 읽을 때 아직은 지금 제대로 드라마에 표현되지 않은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너한테 돈 벌려고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는 또 두 번째 뭐냐면 일본에 가서 일했던 제1한국인 요셉이 돈을 했으나 일본인들이 그 돈에 셈을 쳐줄 것 같아. 네가 일한 기록은 전부 사라졌어. 돈은 네. 받을 수 없어. 사실 이게 바로 지금 한일 관계 가장 뜨거운 문제인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위안부 문제, 하나는 그 미쓰비시 얘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위안부다 내지는 어느 기업이다, 전범 기업이다라고 명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개인의 삶 속에 그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문학이, 영화가 그리고 서사가 허구가 가끔 현실보다 더 현실을 압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거짓 수 없게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꾸며낼 수 없는 사실성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영상화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일본의 반응은 지금은 마치 그냥 일본인 중 나쁜 사람이 한국인 괴롭힐 수 있어라는 알리바이가 가능한 상태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펼쳐지게 될 상황들에서는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해결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그리고 일본인들 마음들을 이해하려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아주 어려운 국가 떠올리면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죠? 일본인들이 우리를 볼 때 똑같습니다. 요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요새. 자, 이 영화 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요. 이게 제작비가 1,000억이 들었고요. 여기 이
이 제작 과정에 쭉 등장하는 그 모든 인물들이 한국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작 미국 영화에 아시아인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게 드문 일인데, 그리고 다 주연으로 한국계들이 다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할리우드 문법의 교체, 문법의 변화, 뭐 이런 각도로들 설명을 하던데요. 일단은 네이티브죠. 보통 그 미국에서 뭐 이렇게 왜 나 곽진수는 뭐 제대로 안 돼 뭐 이런 유명한 로스트에 나오는 한국인 대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발음 이상하게 네, 하는 거. 샌드라 오 역시도 발음이 워낙 어색하다 보니 그녀의 한국어 발음이 되게 어색해서 오히려 한국인이 보기는 아 정말 오히려 한국어 안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그 영도 사투리 부산에서도 특별히 영도 쪽에 그 사투리 네이티브들이 많이 정말 캐스팅도 됐다고 하고 무엇보다 오디션을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윤여정 씨조차도 오디션을 봤을 만큼 오디션을 거쳤다라는 사투리 제일 거고요. 못하는 사람이 윤여정 씨였어요. 맞습니다. 제일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일본에서도 오래 살고 미국 이제 약간 미국 손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한국어 사투리가 많이 잊어버렸다라서 조금 개연성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이 천억의 가치를 가장 많이 느낀 게 사실 어디냐면요. 한국의 그 시청자분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어설픈 왕건 세트장, 미스터 선샤인 세트장 같지 않은 리얼 캐스팅이었어요. 아, 저곳에 가서 저 바다의 느낌, 그리고 저 어떤 시장의 느낌, 논밭의 느낌을 살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국적이면서도 충분히 개성적이구나. 근데 아니 그 무대에 그 어마어마한 세트가 다 캐나다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한국의 어디일 거라고 생각했더니 맞아요. 완전히 새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관광지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세트장의 인공성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1인 가구에 사는 일종의 오피스텔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사실은 현실과 너무 멀고 여기서 나오듯이 뭐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런 것처럼 경성시대의 삶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삶조차도 너무 세트 같은데 우리가 너무 용인하고 살았구나. 어떤 점에서 천억을 쓰는 그 리얼리티는 그 멀리까지 가서 엄청나게 촌스럽고 못 사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헐리우드 문법은 좀 따라도 되지 않을까. 제작비는 저렇게 쓰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 리얼리즘이 우리가 봤을 때 더 이국적이지 않던가요? 네,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그 적응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아, 저게 리얼한 거였구나 오히려.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해졌던 그런 것의 어떤 반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총괄 프로듀서, 제작자, 감독, 물론 원작자는 물론이죠. 뭐 1.5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엄청난 큰 변화고 사실은 점진적으로 일어났던 변화죠. 그러니까 representation, 대표성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대중문화 같은 데서 이 아시안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해 왔냐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과거에 아시아인들의 힘이 약했을 때 뭐 사실 흑인은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하지만 아시아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인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삶에 대한 묘사나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예.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들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고 만약에 그걸 기술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뭐 로스트라든지 뭐 산드라 오의 뭐 어색한 발음이라든지 뭐 우리 마블 영화에서 정말 어색한 부산 사투리 같은 것들 이러한 식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이 이게 표현이 됐다. 이렇게 용인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안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관객들의 요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내러티브에서의 진정성, 원작에서의 진정성,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배우들, 그리고 그것을 캐스팅하는 과정, 심지어 모든 엑스트라까지도 진정성 있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라는 것이 지금 사실 대중들의 요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의 그 주류 산업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아니 근데 그 두 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전통 할리우드 문법의 이제 파괴 변화 뭐 이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대중이 흥미로워를 하는 기본 요소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뭐 섹스씬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격투 장면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1화밖에 안 봤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엄청 들였대지만 블록버스터적인 그 앵글 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잔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어마어마한 흥행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다 없는 일종의 감동 휴먼 서사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이제 반응이 올 것이냐 이게 참 흥미로워요. 저는 코로나19 덕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파친코의 주요 투 키워드가 뭐냐면 가족과 생존이거든요. 네. 가족과 생존이라는 이 키워드가 지금 이 시점에서만큼 이렇게 공감대가 되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주제가 된 적은 없었다.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존과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밥을 먹고 산다는 것, 봉쇄된다는 것, 집에만 그리고 있게 되니 내 가족 옆에서 누군가가 예. 전염병으로 죽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주는 위기 같은 것. 아마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족을 계속 병으로 잃는 장면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장면들이 아마도 이게 누구나 죽었어라고 해서 아 저거 또 나오는 얘기야. 뭐 옛날에 뭐 아파서 죽은 결핵으로 걸린 죽은 얘기 뭐 뻔하장 하나가 아니라 굉장한 감정적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와 이 애플 TV가 이민진 작가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소수성을 훨씬 더 윤리적 올바름으로 만들어내서 어떤 자기네들의 명분을 찾았지만 이게 코로나19가 이렇게 3년간 끌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도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조금 굉장히 기획도 좋았지만 시기도 좋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때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과거에 이제 뭐 역사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한류 드라마로서 이제 일차적으로 퍼져나갔고, 예. 그다음에 K-팝 등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나리나 뭐 기생충처럼 하나는 한국의 가정, 한국의 어떤 계급 문제들, 또 하나는 이민사, 한국 이민사까지도 이제 관심이 어떻게 보면 확장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대작으로서 하나의 정점을 찍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000억씩이나 들여서 한국 얘기 미국에서 만들 만큼 이제 한국이 맥힌다. 예.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어디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 파친코 얘기는 요걸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 OTT 하면 뭐 넷플릭스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애플 뭐 기타 몇몇 막 추적하는 데들 특히 디즈니 플러스는 나오자마자 넷플릭스를 압도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애플 TV는 이 파친코를 통해서 좀 업계에서 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파친코 위력이니까 네. 서로 좋은 건데 어떨 것 같아요? 애플 TV가 의외로 이미 에미상 코미디 부분에 테드라스로 상을 받았습니다. 2021년 9월에. 아마 올해는 제가 기대하건대 바로 파친코와 오징어 게임이 프라임타임 그 어워드를 두고 에미상에서 둘이 격돌하게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미국 OTT가 아니라 전 세계 OTT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이 작품 역시도 애플 TV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아직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약하죠. 파친코가 결국 세계적인 그런 어떤 교두보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아니 공교롭게도 두 채널이 두 플랫폼이 세계화되는데 둘 다 한국 드라마 덕을 봤다. 그럼 아마도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해야 되나 보다라는 걸로 아마존, HBO 줄을 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진짜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흥분이 되네요. 에미상, 아카데미상 같은 거예요. 맞아요. 드라마 네. 쪽에 에미상에 작품상 두 후보가 오징어 게임하고 파친코야. 그럴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이러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 네. 겁니까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애플 TV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분명해요. 뭐 그게 어떤 뭐 전략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단 다작이죠. 맞아요. 애플 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작품인데 이미 평론가들은 굉장히 인식하고 있어요. 애플 TV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작품성이 훌륭하고 네, 완성도가 네, 높다라는 지금 인식이 있어서 아마 그런 특히 시상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뭐 기대가 됩니다. 야, 아니 저 그 시상식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다 지금 말씀 네, 듣고 갑자기. 네. 야, 진짜 어떤 세상이 펼쳐지려고 이러는 건가 하고 좀 많이 놀랍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용대 평론가를 모신 이유기도 한데 두 분이 같이 얘기해 주시는데 나훈아 씨가 데뷔 55주년 기념 앨범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장이 이렇게 앨범 도전은 쉽지가 않는 겁니다. 현역 가수들도 그 굉장히 잘 못 내는데 이 맞짱 뮤직비디오 나왔는데 120만 부 정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나훈아 씨가 전 세계적인 K-팝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국내 청취자라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숫자죠. 일단 김영대 씨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나훈아 씨가 데뷔 55주년이라 그래갖고 엄청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 30주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9, 20 그때들 그분들이 오래 하신 건지 제가 나이를 먹은 건지 좀 헷갈리는데 그 나훈아 씨 맞습니다. 이 5주년 기념 앨범으로 나왔고 사실 음악 자체로만 보면은요, 뭐 이 음악 자체가 뭐 너무 굉장히 뭐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익숙한 뭐 테스 형도 있었지만은 나훈아 씨의 어떤 전매 특허 굉장히 유쾌하면서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그 안에 함축적으로 녹아 있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 혹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트로트 곡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정말 영상이 막 그렇습니다. 판타지물을 뭐 이렇게 만들었죠. 아니 저는 그게 단순히 뭐 환타지물 이걸 떠나서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게 실제로 지금 그 아마 우리나라 뮤직비디오 제작에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활용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K-팝 아이돌 씬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잘 알려진 포맷이죠. 세계관을 넣고 네. 신화적인 어떤 네. 상징을 넣고 그런 것에서의 뭐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캐로서 연기를 하는 그 나훈아 씨의 모습 같은 것들이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이 트롯 열풍이 아이돌이라는 전반적인 음악과 문화와 팬덤의 어떤 활동 방향성까지도 일종의 미러링, 모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나훈아 선생의 이 맞짱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보시면은 맞짱이라는 하나의 그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예. 내가 어떤 나의 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맞짱을 세월아 맞짱 뜨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세월에 맞짱을 뜬다라는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실 이 판타지, 액션, 이 드라마의 형식을 빌려서 정말 화려한 뮤직비디오를 구축해내서 좀 보는 사람이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요. 아 정말 아직까지도 이 나이에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죠. 김영대 평론가가 일깨워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영상이 생뚱맞은 게 아니라 이 K-팝의 그 세계관 들어가 있는 신화적 이미지 차용이라는 게 꽤 많거든요. BTS의 온 같은 노래 그렇습니다. 보면 네. 뿔고동 들고 막 어디 뭐 그냥 어딘지 모를 때를 한없이 가다 정상에서 막 하는 네. 그런 것들이군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네,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트로트라는 장르와 결합을 했다는 거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트로트라는 것은 허구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옆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세계, 매우 개인적인 것들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근데 예. 그런 음악의 표현 방식으로서 이런 신화적인 서사를 빌린 뮤직비디오다. 이건 뭐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생각은 해봤을지 모르지만 나훈아 씨 정도 되는 어떤 뭐랄까요 배짱 예. 이런 그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강유정 교수님은 트로트를 잘 안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네. 문화적 네. 기호들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혹시 보셨어요, 맞짱? 저는 이제 이게 지금도 한번 틈틈이 보고 있는데 예. 약간 굉장히 최근에 대중서사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왕좌의 게임이나 뭐 위쳐나 맞아요. 내지는 그런 어떤 비주얼에다가 오히려 가사의 내용을 따라가 보자면 뭐 서극 영화에 나왔었던 일종의 서복을 찾아가는 그런 진시황의 여정처럼 젊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인데 사실 트로트의 주요 저는 일종의 장르 중 하나가 뭐 그 노래 뭐죠? 뭐 내 나이 묻지 마라라던가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나이 늙어감에 대해서 되게 경쾌하게 저항하는 장르가 있어요. 이 장르를 어떤 늙음에 대해서 부정이나 혹은 젊음에 대한 집착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쾌활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 나훈아 씨가 약간의 비장미를 좀 얻은 듯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되려 그 세대들에게는 전폭적인 동질감을 주지만 반대로 10대, 20대들이 보기에는 마치 비의 깡 뮤비처럼 오히려 새로운 좀 과장된 병마처럼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게 그 세대에게는 동질감을 그리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는 되게 즐길 거리가 되는 이런 이중적 효과가 되게 되니 이걸 정말 의도하고 만들었다면 야 나훈아 씨는 어쨌든 대중의 마음을 읽는 데는 대단한 재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Z 세대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이 기성세대들의 감성이 라떼는 말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나훈아 씨의 음악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우리가 지금 뭐 삶을 얘기하고 세대를 얘기하고 변화 우리가 뭐 컨트리 음악도 그렇지만 이 보수적인 음악들의 특징이
과거를 굉장히 미화하고 굿올 데이즈라고 해요. 항상 옛날에 좋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 그 시대가 좋았지. 우리 네. 다 그때는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특징인데 나훈아 씨의 음악이 지금 현재 만약에 MZ 세대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없고 단지 어떤 인간으로서 뭐 변해가는 세상이지만 내가 이것을 맞서 뭐 이겨내리라고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뭐 어떤 긍정적인 바이브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도 흥미롭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젊은 세대에게도 반응을 얻는다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데 맞짱. 아예 젊은 세대의 음악 자체를 한 곡도 있죠. 이번에는 그 EDM 스타일인데 체인지 보니까 그 트롯은 말하자면 그 뭐에 비율 뭐 파도 뭐 아르헨티나 뭐야 탱고인가 네네. 뭐 하여튼 뭐 일련의 각 지역 음악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속성이 있다고 굉장히 서민적이어야 되고 그 약간 삶의 애환이 들어가야 되고 뭐 등등.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멋스럽지 않은 뭔가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 같은데 이 체인지 저도 보면서 야, 이 나훈아 씨는 어디까지 가려는 건가 하고 좀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EDM이죠 완전히. 네, 어떻게 뭐 사실은 평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보는 내내 그냥 계속 약간 놀라면서 보는 거죠. 네, 요즘 젊은이들하고 똑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이. 그 최근에 그 KBS 월드에서 버추얼 가요 톱10이라는 것이 새로 이제 부활을 했고 이게 지금 최근에 뭐 그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제 점점 온라인 그리고 뭐 부캐라든지 뭐 다양한 세계관 이쪽으로 이제 변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나훈아 씨 섭외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락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나온 비디오입니다. 이게 그 체인지가 뭐 팝핑 댄스 크루 자막으로 나옵니다. 네, 월드 지금 화면 페이머스 보이고 있네요. 협연을 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존의 K-팝이나 뭐 각종 인디 음악 같은 데서 소위 병맛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컬러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뭐 각종 특수 효과들 그리고 정말 뭐 비주얼적으로 보더라도 뭐 나이를 잊게 만드는 그런 당당함과 그런 젊음이 느껴지는 뭐 어떤 팝컬처적인 그런 이미지들도 스쳐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나이를 잊어버릴 정도의 당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예 연장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인순이 씨만 해도 요즘 디너쇼 하는 세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 것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건데 그럴 나이도 지난 정도죠. 더구나 한국은 그 연예인들 수명이 짧아요. 가수들은 되게 50대면 활동 못 하는데 야, 75살. 근데 지금 새 음반 내고 이 도전에 대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떠세요? 저는 그거는 정말 나훈아라는 하나의 개인의 독특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너무 잘 다들 아시겠지만 70대, 뭐 75세 이런 가수들이 모두가 뭐 나훈아 씨처럼 이런 도전적인 음악, 공격적인 음악들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변신하는 음악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꼭 미덕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꼰대하지만 예전에는 뭐 40대 이상만 넘어가도 중견 가수 스스로 중견 가수로 네,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뭐 라이브 콘서트도 아무래도 디너쇼 같은 포맷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뭐 새로운 음악을 도전하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음악들 사실 저는 뭐 그것도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그럼요. 미국은 락 밴드 그 30년 전 락 밴드가 그때 히트곡 지금도 하면서 한 공연 곡만 다녀요. 예, 한 하나만 곡만 갖고. 카지노에서 연주해도 사실은 예. 여전히 그 많은 팬덤들이 맞아요. 몰려서 같이 거의 눈물을 근데 흘리고 인구가 있으니까. 그럼요. 이제.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꼭 나쁜 거라고 보진 않는데 이 나훈아 씨 같은 이 행보 말이죠. 이렇게 뭐 디너쇼나 이런 데에 집착하지 않고 늘 또 새로운 방송에서 새로운 포맷으로 공연을 보여주고 또 이런 새로운 장르들 사실 기존의 다른 음악들에서는 다 시도되어 왔던 장르지만 그거를 나훈아라는 정말 데뷔 55주년이 된 이 가수가 보여준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 뭐랄까요? 하나의 기준선을 높여놓는 거죠. 앞으로 나이 든 뮤지션들도 어떤 내가 이 정도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이러한 포지셔닝을 자연스럽게 취해야 된다. 이런 한계를 두지 않고 정말 나도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젊은 음악이죠. 예. 그리고 동년배 가수들이 쉽게 시도하지 않는 이런 음악들을 자신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저는 이게 영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 그래요. 자체가 네. 뭐 히트곡이 되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새로운 어떤 장르가 만들어지냐 이런 걸 떠나서 나훈아라는 사람이 이게 하나의 걸어간 발자취를 보여줌으로써 그 뒤에 따라오는 가수들도 할 수 있겠다.
뭔가 나도 모르게 중년 가수가 되면 좀 뭔가 명구스럽고 예. 뭔가 쑥스럽고 이런 거를 하면 뭔가 나의 그 품위에 뭐랄까요 좀 해가 되는 것 같고 이러한 또 어떤 그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참 중요한 뮤지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닥터 훅이라는 미국 밴드가 있는데 그 내한 공연을 해서 갔더니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사람들 실비에즈 마더라는 히트곡을 들었는데 그때랑 똑같은 창법으로 똑같은 옷차림으로 그렇습니다. 똑같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노래만 좀 못해요. 늙어갖고. 반면에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랑 이제 호흡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강 교수님 그 연예 이제 뭐 연예인이라기보다 좀 광범위하게 대중문화인들의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OTT 때문에 막 돈 투자가 들어오고 작품이 많아지니까 어디 갔나 싶었던 배우들이 막 툭툭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연예인들의 그 네. 수명에 대한 네. 그 어떤 인식 그런 얘기를 좀 네. 해주시죠. 지금 말씀 나누다가 저는 트로트 요즘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오히려 미스터 트롯으로 나온 젊은 가수들이 자기 노래가 별로 없고 예. 오히려 기존의 어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노래들을 반복하면서 자기화했다면 지금 나훈아 씨는 자기 노래를 하나씩 하면서 자기 복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반성하고 자기 자체를 밈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전 윤여정 씨와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예. 다 계속해서 자기 이미지에서 무리한 것들을 하나씩 더 해나가요. 이제 70세 넘었으면 무리한 게 아니라 편한 거, 잘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윤여정 씨가 낯선 땅에 가가지고 영어로 소통하면서 뭐 무리 없이 오디션 보고 나가는 것처럼 전 똑같은 시도라고 보거든요. 나훈아 씨 역시 얼마나 낯선 이런 여기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의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거 즐겁게 일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결국은 걷는 족족 하나의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예. 됐구나. 그리고 젊은 아티스트들은 역시 어쩌면 이런 어떤 계속해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태도야말로 우리 애가 진짜 괜찮은 예능인이다. 진짜 괜찮은 연예인이다. 배우다. 가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밑바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게 바로 그 한국만이 갖고 있는 좋은 자랑스러운 환경인데 뭐냐면 우리는 이 9세대가 이제 물러가지고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라는 게 기본 논법이었는데 지금은 무대가 너무너무 끝없이 확장되는 중이잖아요. 맞아요. 작품 편수도 많아지고 공연 횟수도 많아지고 더구나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공연이 확장되니까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정말 컸던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것도 각광 못 받으면 다른 나라에 그럼요. 시도하면 잘 안 되는데 우리 경우는 맞아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오니까 돈 투자가 들어오지 그렇습니다. 재구성이 되지. 자 오늘 그 파친코의 가능성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나훈아 씨가 현역 세대로서 호흡하는 모습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잘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이 강유정 교수님, 김영대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